자, 문제는요. 지금 이제 코스피 파티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끝나고 있잖아요. 민생 위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문제입니다. 자, 일자리 볼래요? 반도체 분야에서 자, 이거 봐보세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난번에 한번 약간 수치가 좀 틀린 게 있었습니다. 이걸로 좀 대처해주세요. 이재명 지난 1년 동안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늘은 것은 18만 7천 명 정도 전체 임시 일용직이야. 윤석열 때도 2만 2천 명이 안 됐던 거. 문재인 때는 1만 명도 안 증가한 게 이 18만 7천 명이나 증가했어. 임시 일용직. 왜? 상용직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용직이 급감을 했거든. 네? 반도체 붐으로 세계 4강 대체불가 대한민국인데 일자리가 상용직 일자리는 지금 얼마가 감사합니까? 윤석열 때만 해도 28만 명이 넘었는데 이재명 정권에 와가지고 7만 명, 네? 7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4분의 1 정도로. 그리고 그 자리를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야. 이건 재앙적인 수준이지요. 이게 민생의 현장이라고요, 지금요. 일자리 증가율도 다 똑같아요. 크게 증가하는 건 임시 일용직이잖아요. 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금 민생의 현장이라고요. 문재인 때 그랬던 게 윤석열 때 악화가 돼요. 이재명 때도 더 악화가 돼.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도대체가요.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을 네? 기대했잖아요. 자, 상용직, 특히 중소기업의 상용직이 급감을 했어요. 중소기업 상용직이 전체 일자리에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해요. 이게 바로 내수의 근간이잖아요. 내수의 근간. 네? 대부분의 일자리가 4분의 3이니까 중소기업의 상용직이면은 이게 내수의 일반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먹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상용직 일자리 증가를 보시게 되면 봐보세요. 윤석열 때 중소기업 상용직에 비해가지고 5분의 1도 안 되겠잖아요. 윤석열 때 16만 한 3천 명 됐던 게 이재명 지난 1년 동안 3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자리를 뭘로 채웠냐? 임시 일용직으로. 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중소기업은 뭐예요?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이야. 내수가 붕괴돼서 그런 거야, 내수가요. 내수가 붕괴하니까 중소기업 상용직 일자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민생이라고요. 근데 국내 총소득 15% 증가, 이게 도대체가, 그리고 세계 4강, 수출 4강,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임시 일용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가 고착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야. 이분들이 그나마 좀 그러니까 뒤늦게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도박꾼들이 한탕을 가는 것처럼 레버리지에다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리신 거야. 네? 그러니까 욕이 나오죠.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냉각될 경우에 뭘 맞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내수 붕괴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내수 붕괴를 다 가리고 있는 거야. 이 뭐 GDP가 성장률이 몇 퍼센트 이런 거 가지고 네? 반도체 경기가 냉각되는 순간에 내수 붕괴가 이게 쭉 고개를 내밀 거라고요. 지금 이걸 외면하고 있는 것 뿐이야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심각한 거야 지금요. 82%가 넘는 중소기업 노동자, 일용직까지 합쳐하게 되면요. 내란 때보다 임금이 후퇴했다니까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317만 3천 원입니다. 네?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월평균 기준으로요. 근데 작년에 1월달부터 5월 내란 상황이잖아요. 그때 320만 원이었어. 이게 우리가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되는 거냐고. 이거를 우리가 기대한 거냐고요. 이재명 시대에서. 왜 이걸 방치하고 외면하시냐고. 네?
이거를 가지고 지난 4월 5월 달까지는 코스피 가지고 국민들이 그나마 그거는 돈을 좀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것을 그러니까 월급이 이렇게 지금 증가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신 거야. 근데 뭐냐면 코스피도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월급까지도 이게 월급에 민낯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 거야. 네?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시대적 소명이 뭐냐고요. 네? 자, 코스피 파티가 사라진 후에 두 번째로 부상할 민생 위기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이게 횡재의 비용 청구서입니다. 반도체 보면 횡재의 비용 청구서가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반도체 수출로 인해 가지고 돈이 급증했어요. 돈이 총 통화량 기준으로 왼쪽은 윤석열 때하고 연평균 증가를 봐보세요. 이재명 지난 1년 동안에 하고 봐보세요. 거의 크게 증가했잖아요. 돈이 엄청 증가한 거야. 반도체 수출에 돈 들어온 거를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구체적인 액수를 볼래요? 총 통화량 기준으로는요. 연 94조 2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 지난 1년 사이에. 윤석열 때보다도. 전체 유동성으로 시중에 들어오는 전체 유동성으로 볼 때는요. 321조나 증가했어. 돈이 엄청 증가한 거예요. 이게 횡재로 인한 소위 말해서 김용범 실장의 표현을 하면 횡재의 경제적 비용이야 이게. 참나 진짜. 예? 경제적 비용인 거야. 이걸 해서 뭡니까? 물가가 윤석열 때보다 더 올랐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뭡니까? 집값이 올랐죠. 이게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때 KB 부동산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문재인 때 많이 올랐죠. 네? 서울만 놓게 가운데 저기 오렌지 색깔이 서울이니까 문재인 때 10% 연평균. 윤석열 때는 이게 국면이 떨어지는 국면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다 이렇게요. 전국 서울 경기가. 근데 이재명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16% 올랐어. 집값이. 왜? 돈이 이렇게 풀렸으니까. 네? 돈이 이렇게 풀렸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 가격 연평균 아파트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네? 이거 봐보세요. 문재인 때하고 윤석열 때가 빨간색입니다. 빨간당이니까. 네? 윤석열 때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예요. 전세 가격이요. 이때가 어쨌든 좀 침체되는 기회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하늘색이 이재명 때입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전국, 서울, 경기, 서울은 거의 8% 올랐어. 전세 가격이. 평균으로. 네? 경기.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횡재의 경제적 비용 청구서야 이게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뭘 기대했습니까요? 양질의, 그러니까 이분의 평상시 철학이 뭐예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산 같은 용산지구에다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저 교통도 편하고 좋은 지역에다가 대규모 정부가 할 일은 뭡니까요? 정부가 할 일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집에 없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 그렇죠? 일단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안정적으로요. 그러면 용산지구에 거기에 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서울시장 선거 이겼어야 되는 거야. 서울시장 선거 이기려면 어떻게 했습니까요? 자기의 시대적 소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강남이나 한강변에는 부동산 욕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분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 투표율이 안 나왔잖아, 지지율이. 네? 서울 지역 그 구청장 선거에서 봐보세요. 문재인 때보다 훨씬 낮게 나오잖아. 네? 왜 그래요? 지난 1년 기다려보니까는 뭘 했는가가, 네? 아파트 월세 연평균 증가 봐보세요. 서울, 경기, 수도권 봐보세요. 이재명 정부 때 크게 오르잖아.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월세 사는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죠.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이런 것들이고, 예? 이런 얘기하게 되면 반명입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반명이 되는 거냐? 그럼 제가 기꺼이 반명될게요.
기꺼이 반영이 됐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가 지지를 하는 대신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제가 제일 먼저 앞에 서서 비판할 거라고. 저는 그걸 지키는 거야. 과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요. 왜? 저는 대학 선생입니다. 선생은 거짓말하면 안 돼. 교육적으로 너무 그게 해학적이거든요. 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한국의 대표주가 삼전 닉스예요. 근데 삼전 닉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요? 매우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전락해버렸어. 변동성이 큰 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거 위험성이 큰 상품인 거야. 왜 이렇게 됐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과도하게 편중된, 그러니까 반사체라는 얘기지. 반사체. 반사체는요, 기본적으로 발광체가 그러니까는 이게 빛을 이렇게 보내줄 때는 같이 빛이 나잖아요. 근데 발광체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사라져버리잖아, 반사체는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취약성인 거야, 생태계에. 둘째, AI 생태계가 굉장히 불균형을 발전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AI 반도체 수요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되면서 AI 생태계의 금융 불안도 부상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 사람들이. 저거 괜찮을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격이 상승했는데. 세 번째, 여기다가 뭐냐면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자부월조로 잡혀놨습니다. 자기 도끼를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거지. 폭발시킨 거지. 이게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미국이나 홍콩에서 하는 걸 갖다 적용하면은 같이 미국 주식시장, 홍콩 주식시장이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예? 틀리잖아요. 산업구조가 틀리고 경제 생태계가 틀리잖아. 대만이 왜 도입 안 하는지. 대만 전문가들이 그래서 비아냥거리잖아. 예? 우리가 대만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이제 조롱을 당해야 돼요. 네 번째, 중국의 부상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지금 중국 반도체 하나를 보지 마세요. 한 기업을. 생태계가 빠르게 지금 구성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AI는요, 이 생태계의 힘을 봐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점은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가. 네? 이거는 한국 반도체 미래에 이게 결정사로 작용할 겁니다. 중국의 AI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네? 지금 우리는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예요. 중국한테 우리가 걔네들 왜 그렇습니까? 걔는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생태계를요. 반도체 붐이 사라진 세상, 한국 사회경제의 모습. 아마 정권이 끝날 무렵에 이 상태로 계속하면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구호만 남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디지털 가면서 디지털 뉴딜 뭐 얘기하면 너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지금 기억 안 하죠. 한국에서 주력 상품 26년 보여주던 주력 상품이 사라진 다음에 K 자본시장은요, 장기 침체로 빠질 겁니다. 영어로 우리가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시큘러 스태그네이션. 장기 침체. 그냥 정체.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장기 기간 동안에 2, 3천 대에서 그냥 장기 기간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아주 매력 없는. 예? 이게 장기 침체라는 순간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요? 물가, 고물가, 일자리 붕괴, 주거 위기. 예? 그리고 뭡니까요? 성장률도 없어져 날아가 버리죠. 완전 활력을 잃어버린 좀비 한국의 사회경제가 남을 겁니다. 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구호만 남고 정권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아무도 표현 안 할 겁니다. 네? 자, 주식시장, 부동시장의 불안은요, 지금 결과물인 거야. 왜? 잘못 낀 첫 단추이라는 건 결과물인 거야.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결과물인 거야, 이거는요. 그게 지지율 추락이라는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처음부터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야. 해결책을 못 찾잖아요. 해결책을 못 찾아. 부동산 대책 지금 계속 하는데 해결책을 못 찾잖아요. 잘못 낀 첫 단추에 늪에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왜 그랬습니까? 그 결과로는 개혁은 더 실종돼지고 있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권 초기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행제를 만났잖아요. 이때 뭐냐면 개혁, 지금 뭐냐면 이재명의 개혁은 대동세상 추진이잖아요. 이걸 삼았으면 서울시장은 승리했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용산 등에다가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도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이 계속 딴지 걸고 있잖아요.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이 엄청 심한데 그 방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제대로 거둔 다음에 n분의 1을 나눠주라. 그러면 90 내지 95%는 불만 없다. 특히 무주택자, 특히 2030 세대가 지금 다 전부 다 지금 등 돌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전월세나 압박. 이게 좀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게 아닙니까? 장기 공공임대를 이렇게 좋은 걸 지으면요. 네? 그 조세 정상화에 필요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종부세를 제대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전월세난이 지금 압박하니까는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에 대한 것도 이것도 지금 후퇴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잖아요. 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 이렇게 되면 전월세 더 압박된다는 거, 부족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그 첫 단추 잘못 끼니까는 다 이게 꼬여가는 거야. 꼬여온 거야. 그리고 지금 뭐냐면 해결책을 못 찾는 거야. 계속 꼬이니까. 왜 그랬으면 이게 횡재에만 몰두한 나머지 선거 패배로 이어졌고 뒤늦게 부동산 세제 개편했는데 이미 부동산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르고 전월세 나는 심해진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다가 뭐냐면 삼전닉스 주식이 가격이나 거래량에서 더 이상 매력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야. 이건 뭘 얘기해? 저평가 주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일종의 뭐냐면 밸류 추락에 빠지는 거죠. 과거에 삼전이 5만원 안팎에서 저기 밸류 추락에 빠졌던 것처럼요. 영어로 out of favor stock. 네? 서로 매력적이지 않은 주식으로. 저평가 주식으로 전락할 가능성. 삼전닉스가 저평가 주식으로 전락하면요. 대한민국 코스피는 그냥 행보하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월가로 날아갑니다. 네? 월가로 날아가. 왜 그래요? 이게 횡재에만 몰두한 결과예요. 자, 우리 봐보세요. 8월 7일 날, 엊그저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6시간 난상 토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에. 시중에 여론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세제 개편 발표하고 나서 여론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대책으로 나왔는지 아세요? 용산 부지 서울시하고 협의해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울시장 졌으니까 그런 거지. 서울시장 졌으니까. 명픽으로 내보낸 사람을 가지고 졌으니까. 예? 거기다 PF 보증. 이거 우리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악몽으로 남아있던 거 아닙니까? PF 보증이 윤석열 때. 이거 다시 확대하래. 그러니까 이게 다 꼬여가는 거야, 계속해서. 왜? 자기의 시대 소명을 외면했으니까. 외면한 결과인 거야,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8.3 대책을 내놓자마자 비거주 1주택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구윤철이 벌써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네? 지금 공시지가로 현행 12억 원 이상을 후퇴해가지고 14억 원 이상으로 후퇴했는데 네? 다시 또 이것도 다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거기서 하는 겁니까? 비거주 1주택은 낮췄잖아요. 기본 공제 금액을요. 다시 보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전월세 대책, 전월세 악화시킨다고 이렇게 여론이 막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야. 이게 엉망진창이. 왜? 첫 단추 잘못 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어질 리가 없죠. 자, 자신의 시대적인 소명을 외면하고 실패할 경우에 다가올 미래, 사실 미래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왜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들었습니까?
미래와 생존에 대해서 불안감이에요. 불투명하잖아. 레버리지 상품 뭐예요? 도박 상품이야. 도박 상품. 1,000만 원 가지고 10% 내게 되면 100만 원을 따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딸 수 있는, 2배를 딸 수 있으니까. 네? 이 소망을 욕만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렇습니까? 애들도, 이 젊은 사람들도 결혼해서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데 자신의 가족 구성하고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갈 거주지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이거를 욕하면 안 되지. 근데 주거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다리라고 여겼던 것이 코스피에 섰는데, 예? 그래서 도박판에 뛰어든 거야. 레버리 상품에 뛰어든 거야. 근데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분노만 남은 거지. 저주만 남은 거지. 예? 도박판으로 자신들을 유도하고 안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일부 사람들은 투자자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할 일이 아니죠. 이렇게 유도한 이재명 정권의 역사적 책임과 결과. 왜냐면 이들이 등 돌리게 돼가지고 투표를 안 해보세요. 모든 것을 잃은 2030이 그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 곳은 뭡니까? 극우 파시즘 세상이야.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항상이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반도체 행제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시대 소명을 예면한 책임은 노무현 비극 이상의 비극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하게 대통령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환상을 쫓지 마세요. 환상 쫓지 말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잘못 낀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그러니까는 책임을 그러니까 지게 될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대통령 될 때 부여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이요. 그 소명을 왜 외면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예? 저도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밀어달라고.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한테 반명이라고 하는 그 간신배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의 간신배들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만났을 때 봤던 그 모습으로 좀 다시 돌아와 주시길 간곡하게 빕니다. 마지막 제가 비는 겁니다.